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좀 각각 곳곳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비가 네. 일단 경기 북부에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은 그나마 덜 내린다고는 하지만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네.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법률방송이 강남역 인근에 있는데 강남역이 지난해에도 침수.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강남역 현인 이래가지고 차가 완전히 이제 물에 잠긴 경우도 있고 있었어서 다들 좀 안전에 유의를 좀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침수 피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동대구역은 박정희 역으로.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SNS에서 동대구역을 박정희 역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방통위원회 위원장직은 특별히 더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이 좀 필요한 자리여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아직 임명과 청문회가 다 이제 진행되기 전인데도 바로 뭐 탄핵에 돌입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리거나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동대구역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정치적인 고향이라고도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 지금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라고 누군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이 과연 맞느냐. 물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전 대통령을 이름을 딴 뭐 역이나 박물관, 뭐 동상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또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절하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KBS는 굉장히 또 규모가 큰데 KBS의 이 아마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는 그런 글에도 동조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거는 내가 과거에도 뭐 얘기한 적이 있었다라고 상당한 찬성 의견을 밝혔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과거에 뭐 이제 강연자로 나섰을 때 보여줬던 여러 또 편향적인 정치적으로 좀 치우친 시각들, 왜냐면 뭐 영화도 뭐 좌우, 연예인들도 배우도 이런 좌우로 딱딱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한 것들이 과연 이제 방송에 굉장히 수장인 거잖아요. 여러 이 방송에 특히나 이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사들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금 정해지긴 했습니다. 24일과 25일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 이게 사실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틀 동안 여는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하루를 하고 있고요. 아마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좀 벼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틀도 부족하다. 3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3일까지는 할 수 네. 있다, 재량이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3일까지 한 전례는 많이 찾아보긴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여러 과거의 발언들 그리고 MBC 이제 지방방송국 사장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또 MBC 그 당시에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벼르고 있는 여러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뭐 비위랄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래 살던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강남권으로 위장 전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또 특파원 재직 시절에 남포군전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전례 같은 게 뭐 이제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네,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사안으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는 네, 네. 아마 도덕성과 관련한 검증 때는 이런 주제가 오를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방송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건 과거의 어떤 행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MBC의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날리면 바이든 그 보도 이후에 이제 MBC라는 이제 매체와 상당한 각을 세웠던 거죠. 그때 본인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MBC 자체에 대한 좀 응징의 방향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를테면 네네. 뭐 광고나 아니면 뭐 시청 이런, 거부라든지 이런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는 또 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본인이 MBC의 간부일 때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된 판결인데요. 네. 그 당시에 한 이제 노조와 너무 이제 각을 세우던 때니까 이 각 사원들의 단말기 컴퓨터에 그 사람의 어떤 뭐 접속한 내역 같은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몰래 깔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MBC 직원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사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노조에서는 거죠.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걸 네.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지시 내지는 묵인하에 이걸 깐 거다. 왜냐하면 이 경영진의 어떤 지시나 뭐 허락 없이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니까요.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 노조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언론 사찰, 노조 사찰인 측면도 또 있어 보여서 이게 과연 공정, 중립 정말 중요하게 견지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한 과거의 행적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방통위가 그 전까지는 2인 체제로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부분도 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방통사법하고도 관련해서 좀 맞물려서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못한다. 이거 방송사법 다 이거 협의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이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요.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사진이 8월 달인가가 임기가 네. 완료가 되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런 현안이 있을 때 과연 강대강으로 맞붙이기만 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올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이 방송 3법과 관련된 저번 정권 그리고 이전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했는데 이걸 사실상 논의 보이콧을 한 게 국민의힘 탓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은 당연하지만 당적이 없고, 공영방송 협의체라는 걸 한 발씩 물러나서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서 빨리 논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본인들이 견지하는 입장만 관철할 수는 없는 게 또 정치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협의를 좀 타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 청문회가 이제 곧 또 열릴 예정인데요. 뭐 19일하고 26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을 좀 하면서 이제 그 증인이 좀 늘어났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렇게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아마도 좀 또 불출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거부를 그렇죠. 했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 국회 청원 청문회라는 건 이제 130만 명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원래 기준은 5만 명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5가지 사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는 19일에 있을 청문회에서는 아마 최상병 특검이 주된 이제 주제가 될 것 같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그 모친인 최은순 씨 다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청문회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국회법상 이런
어떤 국회 동의 청원이 있었을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던 전례가 드문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정도가 된다면 증인은 이거 강제로 이렇게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에는 그런 절차는 입법 미비로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증인 뭐 불출석 사유서 아니면 뭐 안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딱히 강용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 나오면 어쨌든 이 원만한 업무를 또 회방눈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고발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증인 태반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서 네. 이게 사실상 또 공전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보다는 좀 더 유효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박절하지 못해 말한 순간 법 위반. 네, 이건 어떤 분의 말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영부인이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그 말한 순간, 그 순간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청탁금지법에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공직자만 맞습니다. 있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그렇죠. 규정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면 했죠. 한 발 더 들어가 보자는 게 이제 전현희 의원의 주장인 셈인 거죠. 왜냐하면 그 배우자인 공직자, 여기선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인 공직자가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그 의무라는 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규격된 양식에 맞춰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돼 있어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김건희 여사는 그 당시에 반환하거나 그 부분을 뭐 어디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배우자는 어떠한가?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열어 넘어야 될 산이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신고를 했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부인이 그러니까 받은 걸 알고 있었다. 받은 건 내가 알고 있다. 최소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지 못하라도 KBS와의 그 신년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땐 최소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일단 그게 기관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기관장은 대통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사실상 뭐 안 해도 되는 취지 아니냐라는 이제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많고 전현희 의원도 또 법률가 출신이니까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 권익위원장 출신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이런 논리를 또 폈던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의 유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원래 가방을 받은 당일에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신이 깜빡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 나오고 있죠. 오늘 제가 이제 고민정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이제 청와대가 어떤 좀 프로세스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만약에 행정관이 영부인의 이런 명령 같은 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믿는 분은 일단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하지 않거든요. 이제 함정 몰카였다라는 주장은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 굉장히 크게 이 명품 디올이라고 쓰여 있는 이 가방을 앞에 놓고 좀 비교적 장시간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가방인지 화장품인지 파우치인지는 인식을 못했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선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어떤
상표만 적혀 있는 가방에 다른 걸 가져왔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왜냐하면 이 뭐 샤넬 제품의 화장품을 선물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카톡 내용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건 그 자리에서 반려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놓쳤다. 그래서 행정관한테 주라고 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행정관이 그때 이행을 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요. 서울의 소리가 이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한테 건네고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한 거는 한 1년이 지나서였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언제든 사실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정관이 그 즉시는 이행하지 못해도 아 여사님이 나한테 시켰었지 해서 할 수 있었던 네, 건데 깜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꽤 오랜 시간 이게 앞뒤가 네.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제일 처음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 받은 질문이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거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공무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당연히 물었더니 그런 뭐 문자나 아니면 전화 통화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수사기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돌려주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의 측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정 논란의 어떤 그 중심에 계속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이 당권 주자들도 모처럼 이제 좀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인 것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CBS 이제 거의 네. 새벽 시간대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게 좀 억울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아니 본인은 돌려주라고 일단 지시를 했으니까 돌려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맥락의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넘어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데 다 오를 든 거였는데요. 이 4명의 후보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과해야 된다, 검찰 조사해야 된다, 여기에는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속도 내서 뭐 하겠다. 그리고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네,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하겠다 네. 했었죠. 그런데 9월에 임기가 이제 만료돼서 그때는 뭐 6월에 부르나? 뭐 이런데 6월 다 지났고요. 7월. 근데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제 방문 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특혜인데 그걸 넘어서 제3의 장소? 그렇다면 대단히 의아한 거예요. 이거 배려로도 보이지만 특혜로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실기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기간이 너무 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는 이게 업무가 안 된다는 판단을 당권 주자들이 내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큰 틀에서 입장은 또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이제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안철수 의원도 입장 바꿀 것. 네,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의 말일까요? 네, 국민의힘 광규택 의원이 안철수 의원도 이 찬성 입장을 기존의 찬성 입장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본인은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뭐 안철수 의원과 약간 모종의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는 이제 그 내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치인은 본인의 정말 목소리로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아직까지 본인이 최상병 특검에 이번에는 반대표 던질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처음에 이 부분이 일단 국회에 올라갔을 때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거였는데
본인은 찬성한다는 입장은 계속 여러 언론에서 내비쳤었거든요. 근데 찬성표를 던지러 들어가지조차 않았던 거예요. 그때 상당한 좀 비판이 많이 일었었습니다. 아, 또 뭐 간을 보는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결단을 못 내리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찬성표를 또 던졌던 거예요. 네. 그 행보가 있는데 이제 와서 만약에 또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소신은 상당히 좀 꺾이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그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김재섭 의원도 최상병 특검 법안에 본인은 찬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이 국회에 들어서 통과를 시킬 때 다 불출석했는데 본인은 출석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반대 토론과 관련한 자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그 맞습니다. 무제한 토론 듣고 나서 입장을 좀 예. 바꿨다고 했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 박수현 의원들이 이렇게 좀 깨어있는 젊은 정치인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조차 못 지켰다. 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모르고 최상병 특검에 그럼 찬성한다는 입장을 과거엔 밝혔던 거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8표의 이탈표가 있으면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다시 재부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표가 관건인데 이미 확보된 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표조차 이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좀 표단 속에 국민의힘이 나선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사실 번복하는 데에는 뭔가 결정적인 사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 좀 징계 신청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안철수 의원이 뭐 최상병 묘소를 찾아서 참배했다는 그러한 보도도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을 봤을 때 반대표를 던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또 최상병 사망한 지 지금 1년 1주기가 돼서 이제 그 행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 그 보존 기한이 1년입니다. 네네. 이를테면 SK, KT, 뭐 LG 이런 곳에서 1년 동안만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다 이제 없앤다는 건데, 빨리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벌써 1주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더는 좀 시간을 미룰 수 없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다시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지만, 이걸 국회에서 언제 재부의에 올릴지는 사실 기간이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자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가 자기는 최상병 특검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이걸 재부의하면 내부에서도 지금 너무 격하게 또 네네. 대립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분열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면에서 이 7월 23일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자 이후로 재부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좀 이탈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8표만 나오면 네. 된다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또다시 폐기될 경우에 대비해서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을 민주당이 좀 네, 시사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일단 이 상설특검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상설특검은 일단 법률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의원 정족수로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예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할 없습니다. 수 있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단독 의석수로도 본인들이 이제 상설특검을 관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민주당만 추천하도록 특검에 넣었냐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이 야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상설특검에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 추천 4명은요, 이제 여야가 각각 2명씩 하는 거고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네. 일단 조사 기한이 특검보다 짧아요. 짧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10일 정도 나나.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상설특검에는 딱
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견 검사의 인원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대규모 특검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규모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김승원 의원이나 지금 법사위 간사죠.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뭐 법률가 출신인데 상설 특검도 이제는 좀 유력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제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뭐 가시화해가지고 들여다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입장도 갈리고 있어서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대통령이 이제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댓글팀 대 단일화, 국민의힘 전대 막판 변수는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저격과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또 새로운 얘기들이 있는지 전당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어제와 그제 이제 TV와 라디오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뜨끈뜨끈한 소식은 이제 뭐 나경원 후보의 네. 이제 청탁 의혹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지만 저희 이제 뭐 댓글팀, 여론 조성팀 의혹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불을 좀 지폈죠. 이게 댓글팀이 있다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였어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댓글팀을 동원해서 한 위원장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좀 오해 말아주세요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말은 댓글팀이 있는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댓글팀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건지 좀 그 문구로만 보면 좀 애매해요. 그러던 끝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당연히 감정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네. 본인이 사실 현역 의원을 꺾고 굉장히 좋은 지역구에 부산에서 이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과거에 SNS 글 등이 문제가 돼서 이제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했었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의 1호 참모라는 뭐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공지의 사실처럼 돼서 이제 그 교감하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를 던진 겁니다. 내가 문자를 공개하겠다. 그 당시에 한동훈 댓글팀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자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2023년 5월 16일 날요. 이렇게 보내요. 거기 이제 댓글팀을 운영하는 일원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참여연대를, 이건 좀 방송에는 부적절한 용어인데 이제 참여연대를 조지는데 네. 좀 이 자료를 활용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관님과 그 당시 이제 장관이었으니까요. 장관님과 장해찬 의원은 굉장히 찰떡 콤비다. 라고 하고 장관님께 보고 드리겠다라고 해요. 이게 5월 16일이었는데 다음 날 실제로 이 장해찬 전 최고가요. 본인의 SNS에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토론회 때도 이 경쟁 후보들이 묻는 거예요. 댓글팀이 있었냐? 실체가 네네. 있었냐? 근데 보면 댓글팀이 없었다라고, 아예 그런 조직이 없었다라기보다 나는 뭐 공무원들을, 법무부의 일원들을 뭐 이런 데 이용한 적이 없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장해찬 전 최고도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고소고발하시는 분이 왜 이거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근까지도 토론회에서 보면은 뭐 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냐. 이게 또 자당의 선거인데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의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의 입장은 이거 혹시 법의 잣대 위에 올라가면 다 이게 노출이 될까 봐 저하는 거 아니냐 해라.
고발해라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폭발력을 또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지지자들의 자발적 활동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제 또 상당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 댓글팀이 사실이면은 징역감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시감이 있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네. 특검을 했었을 때 본인 모른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뭐 네이버나 다음에 뭐 좋아요를 이제 매크로로 계속 올린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됐냐면 통일한 뭐 문구까지도 똑같은 뭐 오타까지도 심지어는 같은 게 계속해서 대량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한동훈 전 장관을 옹호하는 정말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것들이 가상의 어떤 그런 계정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또 폭로하기도 했어요. 그걸 원희룡 전 장관이 받아서 토론회에서 또 공세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어서 이게 과연 실체가 전혀 없느냐.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도요. 이걸 시연을 했니 뭐 하니 이랬지만 그 장소에 간 건 맞지만 내가 그걸 보고받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 유죄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 또 뭐 업무방해 여러 이제 죄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여론을 왜곡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전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장해찬 최고를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거 특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냥 끝나진 않을 겁니다. 이 역대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됐던 그런 이슈들이 네. 자당 선거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네. 당내 네. 이제 경선 그 경쟁자들이 맞습니다. 이제 던진 의혹들이 결국 이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당내에 이 대선 그 경선이 상당히 치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이야기했던 건 당시 후보 캠프에서는 다스 대단히 네. 수상하다.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었었죠. 네. 그리고 내곡동 사저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나중에 다 유죄 나왔습니다. 10년 이상형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는 최태원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네. 최태원 목사. 그 딸이 최서원 씨였던 거죠. 그 최순실, 개명전 최순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또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정부에 접근해서 폭로가 가능하고 그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언론 보고 얘기했다라고 했지만 국무총리실의 이 참모가 언론에 처음 제보한 사실이 뒤늦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전해철 전 행자부 장관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소 경선을 했었는데 이른바 해경궁 뭐 김씨 의혹을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이제 사법의 이 잣대 위에 올라가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댓글팀의 활동인지 좀 어떻게 좀 판단하거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식이 중요한데요. 한동훈 당시 장관이 알았는지.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도 공무원을 대동하지는 않았어요. 자발적 모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의도를 갖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일부 지금 흔적이 나온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문석 의원이 토시 하나 들리지 않게 대량으로 어쨌든 살포 비슷하게 됐던 문자들 네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장해찬 전 최고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해찬 전 최고도 같이 움직였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도 감내하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무방해 공범일 수 있잖아요. 본인도요. 그렇다면 그걸 감내하면서 하는 말의 신빙성은 비교적 좀 높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체도 있어요. 대량 그 문자는 나왔거든요. 그럼 한동훈 전 장관이 완전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주장이 관철될 것인지는 정말 보고를 했거나 했던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당내 당권 후보들 사이에서의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이제 야당의 이제 어떤 그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 조성팀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을 했고 수사 의지가 만약 없다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도 특검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독소 조항을 갖고 있냐, 왜 민주당만 추천하냐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추천 권한도 없었어요. 자유한국당이 했었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공정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까지의 특검의 하나의 전례이기도 했었어서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아마 수사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언론을 좀 훼손했다는 그 부분은 정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선례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어 보이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현직 장관이 본인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다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특히나 지금 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를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고위공무원은, 특히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중립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유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봐라.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CBS 라디오 그 당대표 네.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의 형사 사건 이렇게 청탁 의혹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제 좀 공소 취소를 부탁하지 네.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공방이 오갈 때, 왜냐면 참모들이 이렇게 다 같이 수행을 하러 와서 그 밖에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를 네네. 하거든요, 보통. 네. 그때 탄식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같이 있었던 CBS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요. 사실 전당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인 건 맞아요. 전당대회는 당의 축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당원들이 당의 대표를, 우리의 지도부를 뽑는 행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당권을 쥐겠다고, 정말 이 부분은 저는 나경원 의원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뭐 빠루의 여신이다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죠. 그때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이었으니까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비판을 많이 하니까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수반됐던 행동을 어떻게 기소를 하냐, 이거 정치적 기소다, 이런 이야기를 뭐 지금도 하고 과거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대표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탈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원외 인사로서 아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 맥락으로 이거지. 내 사건을 꼭 공소 취소해달라, 이런 구체적 청탁은 저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좀 비판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냐는 네네네.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굉장히 길게 연설을 합니다. 조목조목 막 죄목 같은 것을, 그리고 그 근거를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이례적인 광경인 건 맞죠. 아무리 정파성이 있더라도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전례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선 기대치가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 결과가 뭐냐라는, 이게 과연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표가 그 당시에도 나왔었거든요. 그걸 받아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좋으련만 당신이 과거에 나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거절하지 않았냐?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알지 않느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왜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를 물어뜯는 걸 넘어서서요. 그냥 야당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 삼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좀 후보들 간의 이제 갈등이 점점 격해지니까 지지자 간에도 이제 좀 물리적 충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합동 연설회에서 지지자 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서로 이제 좀 상대방을 좀 탓하면서 네. 또 좀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원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봤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저는 거의 100%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가 가속화했는데요. 그 전에 당에 선관위가 있어요. 전당대회도 선거기 때문에 네네.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데 경고했어요. 두 후보한테. 네네. 그랬는데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는 피해자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사과하라는 법 있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낯선 풍경이에요. 사실 제가 진짜 20대 때 이제 정치부 해보고 지금 뭐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해볼 때 그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날선 공방을 하면서 원희룡 장관은 뭐 좌파를 앞세워서 당을 접수하려 한다. 이것도 인신공격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오물 세례를 퍼붓는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번 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원희룡 당시 사법 연수생이 뭐 기사도 났었는데 그걸 환기하는 또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게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약간 조롱 섞인 좀 그 비판 같이 그 이제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 대회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발언을 좀 이제 쓰고 있는데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이러한 좀 심리적으로 벌써 이렇게 좀 갈라진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라고 이제 완전 그 보수 농객의 대표격이신 분은 당이 쪼개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걸 봉합하려고 할 거다. 아주 전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건 일단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걸 떠나서 본인한테도 정치적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합은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탈당을 요구할 것인지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전히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이제 기류이긴 하지만 지금 나경원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일과 20일 이제 모바일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나경원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하자고 그랬었고 나경원 후보가 딱 잘랐지만 본인 지지율이 조금 앞서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나경원 후보가 본인으로의 단일화 이야기를 이제 역으로 하고 있는데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후보의 합계율을 더했을 때 어느 정도 비등비등 좀 나온다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그게 지금 그런 구도가 아니기도 하고요. 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선 누가 우세한지 누구로 단일화할 것인지 아주 정밀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는 이게 당원들 8대2로 하다 보니까 그걸 샘플을 추출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조차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또 불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으로 뭐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는 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종부세 꺼내든 이재명, 이유 있는 우클릭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종부세 완화론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게 당 내부에서는 이제 좀 일치된 의견이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그리고 금투세 시행 유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가져왔던 뭐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마용성 지역,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어쨌든 거의 대승을 거뒀는데 그래도 상당히 붙어있고 신승을 거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뜬 이른바 마용성 라인이에요. 마포, 용산, 성동.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당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한 손질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많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온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긴 하지만 지방교부세입니다. 네네. 지방에서 다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완화하고 폐지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공유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공시지가 9억인가로 이제 낮춰지긴 했는데 그걸 넘는 아파트들이 서울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1가구 1주택자는 그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투기를 잡겠다고 도입한 세제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첫발 떼는 논의를 못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종부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실무 협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발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일단 종부세 관련해서 네. 처음에 22대 국회 개원했을 때 기재위에서 한번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예 국회에 등원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집권여당으로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 논의하자고 하는데 너무너무 실기한 측면이 있죠. 지난 국회 말기에 그냥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그대로 받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뭐 1% 차이를 갖고 계속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가 그냥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논의한다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세수 펑크가 너무너무 큽니다. 작년에도 60조가 넘었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단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 정부의 경제 기조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간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 그리고 종부세 완화 등으로 세수가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법인세를 낮춰주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했는데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의 어떤 모색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민생 활성화 방안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입법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제 보이콧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사실 민주당 이 경선이 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었는데 이 종부세 논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당대표 후보죠. 김두관 후보는 조금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책과 관련해서 세게 붙을 수 있는 쟁점이 금투세와 이제 종부세인 건데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그런 기류가 상당히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를 왜 물러서느냐. 지금 종부세 대상자가 뭐 얼마나 된다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또 지역구에 따라서 또 의원들의 인식차가 다르긴 한데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이제 대안을 모색하면서 나아갈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일단 이제 그 좀 유예를 하자 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등으로 연 5천만 원 이상의 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폐지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하자는 건데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많은 금융 선진국들이 도입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예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도 사실 당내
에서 거세게 좀 반발했던 종부세 완화론을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건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꺼낸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민주당한테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꺼낸 것 같아요. 이제 중도층과 관련해서도 종부세 이슈는 이건 너무 징벌적 아니냐. 왜냐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이 부동산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세금을 낸다라는 또 그래서 항상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또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 세제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1급 체제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이슈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당 안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 중도층 표심 그리고 서울 수도권 표심을 안는 데 있어서 이런 징벌적 세제라는 인식이 강한 종부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뚜렷이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의원도 종부세가 폐지되면 사실 지자체 예산,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약간 친명대, 뭐 친노, 친문 이렇게 좀 계파 갈등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선명하게 하는 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이제 호남, 광주에서 그나마 선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번 총선 때도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비례. 그래서 민주당과 좀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정책을 우리가 안겠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종부세는 그대로 돼야 된다는 의견이 더 강하니까 이걸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늘 각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